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뒤에서 묵묵히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는 부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구나 애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주변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룰 이 영화의 주인공 첸니엔에게도 어느 날 그림자 같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게 되는데요. 첸니엔이 그림자 같은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다시 돌아온 명작 토파보기 시간. 오늘 다룰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증국상 감독의 작품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처음 데뷔하는 6기 신입분들이 계신데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기로 새로 합류하게 된 기쁨입니다. 긍정적인 제 성격을 본따서 기쁨이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도 6기로 새로 들어왔지만 벌써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 루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보영입니다. 영화 해피투게더를 좋아해가지고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하보영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보영으로 지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소년 시절의 너 1부 진행하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소년 시절의 너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나 장면 또는 연출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 영화가 학교 폭력 얘기도 하면서 사랑 얘기도 같이 다루는데 저는 이 두 내용의 비율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혼자 집에서 봤었는데 이번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해서 한 번 더 봤는데 극장에서 보기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루즈님이랑 똑같이 이번에 두 번째로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수능이 끝나고 바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영화 배경이 되게 압박이 심한 입시 준비를 하는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3 수능이 끝난 직후라서 되게 주인공한테 몰입이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저도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약간 수능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잊혀져서 그런지 영화의 단점들이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학교 폭력 소재를 조금 가볍게 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 배우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일단 울어 하고 만든 영화에서 저항 없이 우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영화관에서 혼자 봤는데 옷 소매가 젖을 정도로 좀 울면서 봤고 사회 비판적인 요소랑 로맨스적인 요소가 다 있어서 관객들에게 생각해볼 요소들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지만 단점이 분명한 영화라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패널분들 모두 재밌게 영화를 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영님, 영화의 1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어느 날 재수를 준비 중인 첸리엔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후가 고통에 못 이겨 자살을 하게 됩니다. 구경이라도 하듯 뛰어내린 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아이들의 보다 못한 첸리엔은 후에게 겉옷을 덮어 그 모습을 가려주었지만 그날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은 후에서 첸리엔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도 이어지는 괴롭힘에 첸리엔은 우연히 만난 불량소년 샤오베이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되찾습니다. 영화는 괴롭힘을 당하던 후가 자살을 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첸리에는 후를 도와주지 못했던 한편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던 샤오베이는 도와주는데 첸리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패널분들이 보시기에 첸리엔은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저는 첸니엔이 굉장히 바르고 꼿꼿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말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보이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후를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후가 죽은 뒤에 수많은 학생들이 후에 사진을 찍고 놀리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후를 챙긴 사람이 첸니엔이고 그래서 이 샤오베이를 도와주는 장면을 통해서도 첸니엔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간 루즈님이랑 비슷한 듯 다른데 첸니엔이 조금 계산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후를 도와주지 못했었던 거는 본인 입시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괴롭힘을 받을까봐 못 도와줬지만 그 샤오베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 전화 걸어서 도와주는 방법은 되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에겐 피해가 안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선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있는 아이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후의 시체를 덮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반대로 첸니엔이 아주 정의감 넘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론 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약간 뉘우치기라도 하듯 샤오베이를 도와주고 자기 이후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도와줬기 때문에 되게 용기 있고 정의감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첸니엔이 샤오베이를 도와준 이유가 일단 샤오베이를 도와준 게 후의 죽음 이유잖아요. 네. 맞아요. 후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첸니엔 입장에서는 후의 죽음이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우유 배달을 하던 친구가 죽었고 그 죽음에 어떻게 보면 나도 침묵으로 방관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샤오베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거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영화 속 학생들은 치열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능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패널분들의 입시 생활은 어땠나요? 영화를 보면서 혹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생 때 코로나 시기랑 딱 3년이 겹쳐서 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다 같이 치열하게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자습도 못하고 야자도 아예 없었고 거의 다 줌으로 수업하거나 가정학습을 되게 많이 쓰던 분위기였어서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자 공부했어요, 다들? 네, 각자 공부하고 학원 수업도 다 줌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3년을 다 코로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계속 듣다가 학교를 나가면 그냥 밀린 수행평가를 보고 맞아요. 몰아서 다 시험 보고 다시 집에 가서 줌 수업 듣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수능도 칸막이 치고 봤거든요. 맞아요. 도시락도 네. 막 친구들이랑 얘기 못하고 그 칸막이 안에서 도시락 먹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첸니엔의 반이 그냥 학생들이 있는 반이 아니라 재수를 준비하는 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애들이 지금 재수까지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친구를 괴롭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중국의 입시 분위기는 진짜 저렇게 살벌하고 치열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입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약간 기억 미화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 약간 유명한 밈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 날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막 어떻게 오늘 고3들 너무 힘들겠다 이러는데 정작 고3들은 야 오늘 급식 스파이티래 이러고 뛰어가고 맞아요. 모의고사 날은 네. 맛있는 거 나와요. 저는 딱 그런 고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원래 저렇게 치열한가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저도 막 마음 편하게 막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되게 대문자 P거든요. 네. 근데 고3 1년 동안은 제가 진짜 제이로 살았어요. 완전 매일매일 공부 플래너를 써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아직도 그때 제가 신기해요. 어떻게 그랬는지. 인터넷도 아예 싹 다 끊고 와 진짜요? 네, 진짜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살았어요. 지금은 인터넷 중독자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제 반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저는 문과였는데 네. 문과 중에서도 저희 반이 꼴찌반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조금 삐뚤어지는 어.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정말 선생님들을 속상하게 했던 게 고3이면은 졸업반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한 4개월만 더 나오면은 졸업장이 나오는데 자퇴를 하겠다고. 어머. 그래서 어머나. 선생님들 속을 썩인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무슨 일을 저질렀었냐면요. 저희 고3들에게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네. 처음으로 수능이랑 비슷한 형태의 시험을 보니까요. 그쵸. 네. 근데 그 6월 모의고사 시험을 이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국어 시험 동안에. 네. 그래서 국어가 1시간 좀 넘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국어 10분 남았을 때 갑자기 교실 뒷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노란 색깔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게 시험 중이니까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애들이 아무도 고개는 못 돌렸는데 곁눈질로 다 본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약간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야 봤어? 봤어? 야 노란 거 뭐야? 이러고 어머. 시험 끝나자마자 다들 뒤돌아가지고 그 노란 물체를 확인을 했더니 그 자퇴하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아침에 모의고사를 안 보고 염색을 하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다들 국어 시험을 집중을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고영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셨었나요? 네, 제 뒷번호라서 제가 그거를 현실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럴 쉬는 수가. 시간에 다들 원래 다음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그쵸. 다 노란 머리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저희 학교는 두발 자유여가지고 정말요? 막 핑크 머리인 친구도 진짜요? 있고 진짜요? 파란 머리인 친구도 있고 우와. 이랬는데 그럼 거기는 다 모두가 검정 머리인데 혼자서 금발을 하고 맞아요. 아, 오. 저도 두발 자유긴 했는데 저희는 갈색 머리가 많았어요. 탈색모는 본 적이 아. 없는데. 저희 진짜 화려했어요. 진짜 대박. 저희는 길이만 자유였어요. 오. 첸니엔이 샤오베이를 도와주고 난 뒤 샤오베이는 첸니엔이 뺏긴 돈을 돌려주거나 핸드폰을 수리해주는 등 첸니엔을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동네의 불량 소년이던 샤오베이가 첸니엔을 도와주려고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샤오베이가 고맙다는 말 대신에 행동으로 첸니엔을 도와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호의를 열심히 갚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너무 좋아서 이 네. 로맨스를 위해서 조금 날조하자면은 네네. 첸니엔이 입을 맞췄을 때 샤오베이 이제 첫 키스였던 거죠. 그래서 반했다. 저는 날조를 해서 샤오베이가 첸니엔에게 반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녔다라고 반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고마운 마음도 당연히 들었을 거고 좀 호기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얘는 뭐지? 이런 생각. 약간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날 않았을까. 도와준 여잔 너가 처음이야. 왜냐면 그 남자애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여자애가 끼어들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게 뭔가 호기심도 생기고 첸니엔에게 호감도 좀 생기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루즈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샤오베이한테 사실 구타를 당하는 일은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샤오베이는 그게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그 모범생 같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핸드폰도 박살나고 뭐 억지로 스킨십까지 하게 된 거에 좀 충격적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책임지려고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첸니엔의 집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쳐들어오면서 첸니엔은 샤오베이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샤오베이와 함께 지내면서 첸니엔은 그의 보호를 받고 그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며 둘의 관계가 잘 보이는 장면이 많은데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로맨틱한 장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함께 오토바이 타는 장면들이 가장 로맨틱했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첸니엔이 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을 때는 네. 첸니엔이 샤오베이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 뒷좌석 아래 의자를 맞아요. 잡고 맞아요. 타요. 맞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끌어안고 네, 타고 맞아요. 어깨 잡고 타고 이렇게 뭔가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를 맞아요. 간접적으로 보여줘서 진짜 로맨틱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샤오베이가 첸니엔을 지켜주는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거기가 뭔가 특별한 대사가 있거나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걸어주면서 항상 첸니엔의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샤오베이를 보면서 좀 되게 마음이 이상하고 이 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럽고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샤오베이가 처음 이제 첸니엔한테 뺏긴 돈 얼마냐라고 하면서 네. 되게 큰 돈을 핸드폰 수리점에 들고 가서 그 돈을 주고 거슬러 받은 돈을 첸니엔한테 돌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샤오베이의 행색을 보면 사실 그렇게 그 돈이 푼 돈은 아니었을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아이한테. 그리고 둘 다 학생이니까 되게 본인한테 큰 돈이었을 텐데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 호의를 돌려주려고 거금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순박하고 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설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샤오베이가 계속 그 머리를 꽁지머리처럼 묶고 나오잖아요. 네. 제가 장발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샤오베이를 보면서 그냥 좀 심드렁했었는데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그 묶은 머리를 풀고 나오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진짜 좋았어요. 엄마. 네, 진짜 인정합니다. 머리를 풀었는데 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샤오베이는 항상 첸니엔과 떨어져 걸으면서 그녀를 지켜줍니다. 샤오베이가 항상 첸니엔의 뒤에서 지켜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첸니엔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샤오베이가 아무래도 양아치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첸니엔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첸니엔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거나 좀 시선을 받을까 봐 일부러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데 샤오베이가 첸니엔한테 나는 양아치야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맞아요. 샤오베이랑 첸니엔은 굉장히 다른 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거나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뒤에서 지켜줬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아까 레나님이 말했다시피 샤오베이한테는 누군가한테 맞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네네. 되게 많이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에 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다들 비슷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극 중에서 샤오베이가 계속해서 그 CCTV를 의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뭔가 둘이 집이나 또 다른 뭐 어두운 공간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뭐 CCTV가 있거나 밝은 공간에서는 꼭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게 마치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는 나란히 걸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도 느꼈어요. 그 샤오베이가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긴 했지만 스스로도 약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를 의식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 너무 라고 슬픈데요. 맞아요. 영화의 전반부에는 학교 폭력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장면이 많아서 아쉬웠던 점이나 좋게 보였던 점 있을까요? 저는 약간 불호평인데 너무 자극적으로 연출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학교 폭력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인소 감성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시절의 양아치 느낌? 그 무슨 가해자들이 정학당했다고 갑자기 그 어쨌든 수험생들인데 정학당한 사실 하나로 갑자기 무슨 클럽 갈 것 같은 옷을 입고 맞아요.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보는데 뭐지? 싶고 애들이 너무 악질적으로 괴롭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더글로리에 운동은 데려와라 이러면서 봤어요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찍는 사람이 폭력의 그 심각함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폭력 장면 찍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폭력적으로 볼까를 고민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또 샤오베이가 첸니엔을 집에 처음으로 데려갔을 때 손목을 낚아채가지고 벽쿵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몰입이 와장창 깨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필요 없지 않았나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오, 네. 저도 학교 폭력 장면이 좀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는 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네. 오히려 그런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다 영화인 걸 알고 되게 자극적으로 찍은 걸 알지만 첸니엔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첸니엔을 안쓰럽게 했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긴 했던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샤오베이는 첸니에는 베이에게 갚을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패널분들은 샤오베이가 말하는 첸니엔이 갚아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진짜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적으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첸니엔의 기분을 조금 풀어주고 분위기를 오. 풀어주려고 그때 밤에 첸니엔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맞아요.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첸니엔을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고 싶어서 장난 겸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핑계로 첸니엔을 좀 더 오래 보고 싶다 이런 사심이 약간 들어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엄청난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혹시 진짜 뭔가를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한번 대답을 네네. 해볼게요. 네. 저 이제 클리셰를 따라가서 네. 박 첸니엔에게 받고 싶었던 건 그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정말 로맨스. 아까도 말했다시피 샤오베이는 첸니엔이 입맞춤을 해줬을 때 반했을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클리셰처럼 이제 지켜주는 일이 끝나면은 되게 빚진 게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너의 마음을 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의 이건 날조가 심하긴 하지만 네. 약간의 근거를 대보자면은 네네. 첸니엔이 이거를 공색에 쓰자마자 뺏어서 낚아채잖아요 샤오웨이가. 네. 그리고 그 쓴 거를 되게 만족스럽게 봐요. 맞아요. 되게 음흉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날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금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설득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루즈님이랑 비슷한데 샤오웨이가 첸니엔을 더 오래 보고 싶다. 이 얘기 하나로 더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는 핑계에 더해서 저는 첸니엔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너가 갚으면 되지. 대학 가서 잘 돼서 날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완전 로맨스적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뭐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 딱 봤을 때 진짜 갚으라고 할 생각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소원권 내기처럼 맞아요. 혹시나 첸니엔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적인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첸니엔과 샤오베이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첸니엔의 곁을 항상 지키던 샤오베이가 곁을 비운 사이 해악당했던 웨이라이와 친구들은 첸니엔을 찾아와 응징하고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며 강제로 영상을 찍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샤오베이는 첸니엔과 함께 머리를 삭발하며 첸니엔이 세상을 지키는 동안 자신은 그녀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 뒤 샤오베이는 첸니엔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누명을 대신 쓰고 첸니엔은 끈질기게 신문하는 정형사에 못 이겨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네, 정말 폭풍 같은 이야기가 휘몰아치는 후반부였는데요.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연출 있으셨나요? 저는 샤오베이가 첸니엔의 머리를 밀어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맞아요. 이건 정말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둘의 연기와 텐션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미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진짜 대사가 많지도 않은데 그 둘이 표정으로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고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네. 마음이 찡해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같이 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 애인이 학교폭력 당해서 네. 머리를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걔 머리를 밀어주고 내 머리도 내가 밀어야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못 밀 것 같긴 해요. 밀어주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밀어주는 것도 진짜 마음 아파서 못할 것 맞아요. 같아요.
얼마나 엄청난 결심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요. 밀어주고 자기도 밀었는지. 맞아요. 이게 그냥 조금 짧은 머리가 아니라 진짜 빡빡이잖아요.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보영님은 인상 깊었던 연출이나 장면 있었나요? 저는 되게 잠깐 나왔던 장면인데 네. 그 샤오베이와 첸니엔이 같이 금붕어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첸니엔은 금붕어들을 보고 있는데 맞아요. 샤오베이는 첸니엔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앞에 비치는 금붕어랑 합쳐져서 그 장면이 너무 예뻤어서 맞아요. 되게 서로의 시선이 가는 방향도 인상 깊었고 그 장면 자체도 되게 예뻐서 기억에 맞아요.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또 재개봉 포스터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샤오베이가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 거의 후반부쯤에 경찰 조사 받는 네. 샤오베이와 첸니엔을 교차로 보여주는 연출 오, 맞아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정영사 앞에서 막 연기도 하고 막 네. 뺨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진짜 슬프고 저는 그거 계속 울면서 봤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둘이 그때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끝까지 진짜 아닌 척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 정영사가 약간 혼란을 주려고 서로 맞아요. 자백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서로 만났을 때 자백 안 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믿고 있었어 이런 웃음을 살짝 보이는데 네.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맞아요. 미쳤다. 네, 저는 사실 정영사가 첸년이 다 불었어 이럴 때 저는 그거 믿었거든요. 진짜 말했나 봐 막 이랬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약간 결이 다른데 둘이 이제 첸니엔도 자수해서 같이 그 범인 호송 버스 그런 거 타고 이제 이야기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둘이 이래놓고 따로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이러면서 봤는데 진짜 따로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따로 타고 있는 걸 보고 역시 클리셰적인 연출이었다 하고 제가 그걸 맞춰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는 사회의 아픈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로맨스가 가미된 만큼 클리셰도 많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클리셰가 돋보였던 요소나 혹은 클리셰가 깨진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왜 항상 학폭 가해자는 부잣집에 굉장히 예쁜 아이가 나오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클리셰적인데 싶어서 조금 아쉬웠고 또 로맨스적인 부분에서도 클리셰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 양아치와 모범생이라는 그 옛날 순정 만화 클리셰 그걸 보면서 첸니엔이 샤오베이 집에 처음 갔을 때 딱 이거 완전 클리셰네 이러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클리셰 덩어리이긴 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 되게 명대사로 나오는 대사가 넌 세상을 지켜, 난 너를 지킬게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런 대사도 너무 클리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애니메이션 대사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클리셰를 깬 게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 맞아요, 대본이나 연출이 다 클리셰 덩어리인데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덜 클리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학폭에만 집중하거나 로맨스에만 집중했으면 오히려 더 클리셰적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엄청 공익적인 얘기만 2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한 로맨스 얘기만 2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그 적당한 배율이 조금 덜 클리셰로 느껴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클리셰가 굉장히 많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히는 아이는 꼭 부잣집 딸이고 네. 그리고 꼭 긴 생머리예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모범생이고 남자 주인공은 꼭 잘생긴 양아치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픈 사연이 있는. 맞아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좀 순박한 면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버림받은 상처 입은 남자.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리셰였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샤오베이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하나의 클리셰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약간 양아치 학생의 상징 같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토바이가. 양아치 학생은 버스 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클리셰가 아니었던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되게 능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클리셰 범벅인
작품들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조금 수동적이잖아요. 맞아요. 다 남자 주인공이 해결해주고. 그쵸. 근데 여기는 여자 주인공이 주축이 돼서 남자 주인공을 지켜주는 면도 있었고 여자 주인공이 큰 사고를 치잖아요. 네. 그다가 그쵸. 뒤에도 나오겠지만 맞아요. 큰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본인이 자백해서 그 죄를 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능동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캐릭터성에 있어서는 클리셰가 조금 깨지지 않았나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첸니엔을 괴롭히던 웨이라이는 퇴학을 당하고도 첸니엔을 괴롭히며 끝까지 뻔뻔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패널분들이 웨이라이 캐릭터를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웨이라이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오냐 하면서 키운 가정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잣집이잖아요. 네. 그냥 돈으로 뭐든 해결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이 많으니까 세상이 좀 만만해 보였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데 살짝 다른데 웨이라이의 자세한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냐보다는 관심을 안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관심을 끌려고 엇나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 문제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웨이라이가 고등학교 3학년 재수할 때만 이루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도 괴롭힌 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었어서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려 하지 않고 맞아요. 또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처벌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웨이라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나 보다 이 웨이라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보는 내내 웨이라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영화 전체적인 방해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뭔가 부모님의 애정을 받지 못한 이런 결핍이 있는 서사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드러난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맥락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면은 막 성적순으로 자리 앉잖아요. 얘네 다.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막 미친 듯이 괴롭히다가 다음날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걸 맞아요.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캐릭터가 개연성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캐릭터 자체가 저한테는 영화에서 좀 아쉬운 요소였어요. 맞아요. 뭔가 서사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어떻게 뭔가 개연성이 있게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맥락이 없게 괴롭힌다. 맞아요. 괴롭힘을 위한 괴롭힌 캐릭터?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여서 맞아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평면적인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캐릭터가 마지막까지도 정말 죽음으로 또 주인공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웨이라이의 뒷 배경이나 좀 개인사를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첸리에는 입시 시험에서 20년 후라는 주제로 작문을 하게 됩니다. 사고로 웨이라이를 죽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의 시점인데요. 여러분이 첸리엔이라면 작문 주제에 대해 뭐라고 적었을 것 같나요? 저는 첸니엔이 장문을 핑계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20년 후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하면서 그런 글을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됐든 시험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엄마랑 샤오베이랑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꿈이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지키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줄줄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고가 있고 난 후의 시점이라는 걸 좀 중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일을 겪고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한다 한들 사실 그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글을 쓰면서 되게 감정적이었을 것 같아서 가식적인 느낌보다는 진짜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쓰지 않았을까. 사회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결국에 뭐 바꿔나간 그 자신이 원하는 사회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첸니엔이 입시를 되게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20년 후라는 주제로 한번 연습을 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기출 찝어주듯이 주제를 네네. 찝어줘서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리 구상했던 대로 착착착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범 답안을.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첸니에는 샤오베이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지면 형량이 매우 길어질 거라는 정형사의 말을 듣고 사실대로 자백합니다. 이후 면회실에서 첸니엔과 샤오베이는 재회하며 말없이 웃고 울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이때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눈빛에서 보였었는데 샤오베이가 눈빛으로 너 여기 왜 왔어? 이러고 말을 하는 것 맞아요. 같고 첸니에는 나 왔어. 나 결심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후련한데 너를 봐서 좋기도 한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눈빛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샤오베이는 너가 여기 와서 되게 슬프고 괴롭지만 너가 웃으니까 나도 웃을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첸니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던 샤오베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모든 거를 제자리에 돌려놨으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싶었다는 말이 가장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난 이제 자백했다는 후련함과 보고 싶었다는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미안함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다 담은 보고 싶었어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일단 첸니에는 마음이 진짜 후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둘 다 슬프지만 서로를 보고 웃으면서 서로에 대한 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장면이 인스타에 바이럴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장면으로 이제 바이럴 되는 영상을 보고 이 영화를 먼저 알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과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면회 장면을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누가 죄수복을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보는 내내 첸니엔이 결국에 자백을 하나? 안 하나? 약간 이거를 계속 혼자만의 추리쇼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딴 생각을 하느라 이 장면에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막 대사 한마디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문구로 엄청 네, 유명하더라고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샤오베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첸니엔의 편을 들어주며 정말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샤오베이에게 첸니엔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나요? 저는 이 둘의 사랑이 정말 영화적 사랑이고 정말 맞아요. 순애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진짜 순애. 진짜 이게 순애다 이런 이거다, 생각이 진짜. 들었는데 샤오베이에게 첸니에는 좀 뻔하지만 그냥 진짜 전부였을 것 같아요. 늘 뭔가 맞는 게 당연하고 어두운 삶을 혼자 살아오던 샤오베이에게 처음으로 빛을 보여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첸니엔이기 때문에 전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처음으로 생긴 하나뿐인 나의 편? 되게 동질감 느껴지는 가족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관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에서 샤오베이가 하수구에 살아도 별은 볼 수 있다라는 문장을 보고 약간 동요하잖아요. 네. 그 문장이 샤오베이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샤오베이에게 첸니에는 하수구에 살아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샤오베이가 첸니엔을 그렇게 졸졸 따라다닌 것도 그냥 별을 따라다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로맨틱해요. 우와, 생각도 못 해본 해석이에요. 네. 우와,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냥 희망을 갖게 하는 문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별이 첸니엔일 수도 있었겠네. 네가 내 별이다. 추억이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샤오베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첸니엔에게 해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실 샤오베이에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첸니엔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단순히 지켜주고 싶은 존재로 시작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위로도 받으면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샤오베이가
나한테 아프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그니까요. 너가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아프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첸니에는 샤오베이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네. 영화는 시작과 똑같이 This is our playground, This was our playground, This used to be our playground라고 말하는 첸니엔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문장이 갖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 보면서 무슨 의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아예 시작 부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was라고 하다가 used to be는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결말에 둘이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안 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또 나오는 걸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너무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레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둘이 헤어졌으면은 더 좋은 결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훨씬 아련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놀이터라는 뜻도 있지만 공간이란 뜻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공간이고 공간이었고 그런 뜻이니까 어린 아이들의 공간을 어른들이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다 생각해요. 나중에 오. 결말쯤에 가서는 이 대사를 얘기하면서 어린이를 비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이를 못 지켜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침하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단한 해석인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이 영화의 제목이 소년 시절의 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그 영화의 제목을 제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첸니에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시절에 힘들었지만 샤오베이와 함께한 그 추억만큼은 놀이터로 기억이 됐고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추억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맨틱해요. 둘 다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게 어린 시절 그들의 소녀였던 시절을 의미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느껴졌어요.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니까. 네. 1부에서는 영화 소년 시절의 너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인물들의 감정, 각 장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가 현재 사회의 문제를 잘 담고 있기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영화의 이야기를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상징 그리고 배우에 관한 이야기가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샤오베이 역 이양천세가 부른 상념을 들으며 새롭게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소년 시절의 너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소년 시절의 너의 캐릭터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인공 첸니엔 역할을 맡은 주동우는 영화 속에서 우는 연기를 정말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패널분들 기억에 가장 남았던 우는 연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영사한테 샤오베이가 사형당한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첸니엔이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첸니엔이 정말 크게 감정을 터트리는 장면이라서 기억에 남았고 실제로 촬영할 때 그 한 장면만 4시간 정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정영사의 양쪽 팔이 다 입자국으로 가득했다고. 아 진짜요? 우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찍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았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첸니엔이 진짜 많이 울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장면에서 눈물이 다 다르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동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첸니엔을 주동우가 연기했기 때문에 완성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루즈님과 마찬가지로 정영사가 첸니엔 집에 찾아왔을 때 첸니엔의 뒷모습을 비춰주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진짜 뒷모습만 봐도 우나? 이런 의심 드는 것도 아니고 얘 운다. 맞아요.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진짜 감정 표현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아요.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그 뒤돌아 있어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를 손가락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손가락을 막 깜빡거리면서 맞아요. 슬퍼하는 게 보여서 이 장면이 되게 좋았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엄마한테 속상해서 네. 전화 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너무 슬퍼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우리가 엄마한테 속상한데 그 티는 못 내겠고 그냥 네. 엄마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멀쩡한 척 전화하는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운 것 같은 게 이게 주동우가 연기하다 보니까 콧물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거를 안 끊고 계속 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정말 몰입이 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보영님이랑 똑같은 장면을 생각했는데 진짜 그 우는 씬이 연기가 너무 절절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우는 씬에서 눈물 콧물 다 빼는 연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게 전화 씬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엄마 역의 대사를 그렇게까지 감정이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냥 천장에서 누가 대신 쳐줬을 텐데 전화 씬에서 이렇게까지 처절한 눈물 연기를 보여주는 게 너무 진짜 대단한 배우다. 그리고 주동우 배우가 이 작품으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받을만한 연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우는 연기가 좋았던 게 주동우 눈 자체가 약간 엄청 많이 울어서 퉁퉁 부은 맞아요. 듯한 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영화 내내 첸니인이 눈이 부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우는 캐릭터라는 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동우의 연기도 엄청났지만 남자 주인공인 이양천세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났죠. 아이돌 출신인 이양천세가 뛰어난 몰입으로 샤오베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양천세의 샤오베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이돌인 줄 전혀 몰랐을 정도로 저도요. 연기가 진짜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감정 연기들도 다 너무 뛰어났고 특히 눈빛이 진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영화 전반적으로 그 샤오베이의 눈빛이 그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 다 보고 나서 좀 영화에 대해서 찾아볼 때 그때 알았어요. 아이돌 출신인 맞아요. 걸. 맞아요. 음반도 되게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놀랐었고 이양천세의 마스크가 되게 소년미가 넘친다고 네. 생각하는데 소년미와 샤오베이의 역이 너무 잘 어울려서 주동우의 연기에 좀 밀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비하인드 찾아보니까 샤오베이 역할인 이양천세가 아이돌이니까 팬들이 촬영 현장에 엄청 많이 왔었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막 시끄럽게 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되게 이양천세가 짜증이 많이 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팬들이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 짜증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듯한 연기를 오.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양천세가 정말 아이돌 출신이라고 해도 연기를 엄청 잘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주동우가 연기를 진짜 잘해서 남자 주인공이 잘못하면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아이돌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때 소속사에서 삭발하는 걸 되게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막 너 콘서트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양천세가 아무 스스럼 없이 자기 밀겠다고 하고 바로 밀었다고 해서 대박. 좀 멋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샤오베이 같아요. 오,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면 콘서트는 삭발한 머리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떡해. 다들 삭발한 샤오베이 어땠나요? 근데 저는- 삭발해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맞아요. 삭발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진짜요? 약간 머리카락이 잘생김을 가리는 오. 것 같아요. 저는. 오. 저는 보면서 그 아저씨의 원빈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그 머리 미는 장면에서 맞아요. 좀만 더 멋있게 밀지. 너무 너무- 고속도로처럼 맞아요. 밀었어요. 정수리를 확 밀어버려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은 혹시 이 영화와 관련된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첸니엔의 형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막 감형돼서 4년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이 영화가 실화 기반의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냥 웹소설 원작인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걸 보고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이런 부분을 넣었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그 연출 보고 순간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진짜야? 이러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그냥 소설 원작이었다. 저는 이거 찾아보니까 그 주동우가 공 맞는 장면 있잖아요. 네. 되게 아프게 맞는데 그게 감독님이 던진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촬영 현장에서 주동우가 대배우니까 네. 아무도 쉽게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직접 던졌는데 거기 있던 스태프의 말로는 되게 즐거워하면서 던졌다라고 해서 이 장면을 찍고 나서 주동우가 배에 멍이 들었다라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찍었을 때 정말 아팠는지 촬영이 끝난 뒤에 감독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세게 던지냐고 막 앙탈을 부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대박. 너무 귀여우시네요. 되게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맞아요. 저도 비하인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두 배우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주동우가 92년생이고 이양천 씨 0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진짜 주동우가 정말 동안이구나. 맞아요. 둘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아예 못했거든요. 맞아요. 보면서. 나도 네. 이양천세가 한두 살 많겠구나라고 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 나이 또래인 줄. 많으면 이양천 씨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주동우가 92년생이라 그래서 진짜 놀랐었어요. 너무 네. 이양천수의 의문의 1패인데요. 소년 시절의 너는 중국 본토는 물론이며 세계적으로도 크게 흥행하였는데요. 중화권 영화의 인기가 예전에 비해 조금 사그라든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입시라는 소재가 한국에 좀 잘 먹힌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입시 제도가 좀 되게 빡세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입시라는 컨텐츠로 TV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입시라는 소재로 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대박 나고 그래서 그 소재 자체가 좀 한국에 잘 먹혔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꼽자면 저는 남자 주인공이 잘생긴 게 맞아요.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영화라서 흥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폭력과 입시 체계의 문제를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한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좀 같이 화낼 수 있는 소재를 담았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로맨스 스토리까지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클리셰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막장적인 요소 있잖아요. 막장 네. 드라마를 사람들이 욕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막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장면도 되게 맞아요. 극대화돼서 연출이 되었고 가해자가 죽기까지 하고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한국인들의 그 매콤한 입맛을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로맨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중화권 학창 시절 로맨스 영화 있잖아요. 네. 장난스러운 키스라든지 맞아요. 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같은 네. 대만 영화긴 하지만 이런 중화권 로맨스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한다 생각해서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가 로맨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흥행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말 한마디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바이럴이 많이 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로맨스적인 걸 좋아해서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포스터도 그렇고 마케팅 자체를 좀 로맨스 영화처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데는 저는 로맨스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어요, 사실은. 근데 시작하는데 학교 폭력 막 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첸리에는 장 형사에게 어른이 되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패널분들은 어른이 되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질문이 어려운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어른이 되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 어른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직 17살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긴 그쵸. 한데 저는 어른이 되는 법은 내 한계를 깨닫고 내 페이스를 찾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생겨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17살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어른인 사람들 중에서도 참 부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창한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한 몸을 잘 챙길 수 있으면 어른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저는 어른도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진 거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는 방법은 그냥 많은 일을 겪으면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른이랑 어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반응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을 다시 찾고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 같은데 어른이 아닌 사람은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방법은 묻어내지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침착하게 무던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철드는 거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의 제목인 소년 시절의 너의 영어 제목인 Better Days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영화 내내 첸니엔이 베이징 대학에 가면 인생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첸니엔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제목이 아닐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지향하는 게 결국 더 나은 날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하수구에 살아도 별은 볼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첸니엔과 샤오베이가 그 별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담은 제목이 베러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주인공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되게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원 제목이었던 소년 시절의 너라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제목에서 말하는 너가 첸니엔 자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힘들었던 과거에게 위로를 전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패널분들은 소년 시절의 너랑 Better Days 둘 중에 어떤 제목이 조금 더 영화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보영님의 해석이 너무 멋있어서 소년 시절의 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년 시절의 너라는 제목이 이 영화를 정말 잘 표현하고 제목이 너무 감성 있지 않나요? 맞아요. 소년 시절의 너.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년 시절의 너라는 제목이 더 감성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를 더 함축하고 있는 건 Better Days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뭔가 영화의 주제 의식이랑은 Better Days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학창 시절 이야기라는 걸 좀 더 드러내고 싶다면 소년 시절의 너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소년 시절의 너를 연출한 증국상 감독과 주동우 배우의 첫 만남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는 이 영화를 보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주동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소년 시절의 너를 보고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루즈님이랑 비슷하게 약간 사심이 담긴 추천인데요. 네네. 나의 소녀시대
속에 나오는 왕대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네. 저는 나의 소녀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클리셰 범벅된 로맨스가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네. 일단 먼저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더글로리의 동은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좀 더 통쾌한 거를 원하신다면 더글로리를 보시면 확실히 후련할 것 같고 영화로는 방금 보영님이 말하신 나의 소녀시대가 생각났어요. 특히 그 왕대륙이 유덕화 판넬 들고 맞아요. 동네 양아치들한테 엄청 구타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약간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도 불량 네, 소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순애예요. 그러니까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소녀시대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늑대의 유혹이 생각이 났는데 늑대의 유혹도 클리셰 덩어리잖아요. 그쵸. 완전. 맞아요. 그리고 특히 남자 주인공이 양아치고 여자 주인공은 모범생 아무것도 맞아요. 모르는 되게 순수한 여자애 이런 클리셰 때문에 생각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저는 강동원이 오토바이 타는 게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늑대의 유혹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인소 감성의 영화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2부에서는 소년 시절의 너를 구성하는 영화의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소년 시절의 너를 평가해볼까요? 저는 일단 드렁크를 주고 오. 싶은데요. 네. 별점은 7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녹음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7점 주고 싶고 한 줄 평은 첸니엔과 베이가 지켜나갈 세상을 응원하며입니다. 오,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드렁크인데요. 저는 일단 8점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늑대의 유혹도 아까 제가 추천했는데 그것도 친구랑 보면서 진짜 좋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왔거든요. 저는 원래 로맨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진짜 클리셰 덩어리인 영화들을 원래 네네. 좋아해요. 아 여기서 남자 나오겠네 하면 남자 나오고 약간 이런 영화들을 좋아해서 정말 재밌게 봤고 제 한 줄 평은 무력한 청춘을 살아내게 하는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좋은데요? 저도 앞선 분들이랑 똑같이 드렁크 별점은 6점입니다. 이 영화는 되게 상업적인, 되게 대중적인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대중적인 영화치고 스타일리시하게 찍었다라고 생각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된 장면도 많고 카메라 자체가 그렇게 찍힌 장면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긴 좋은데 영상미나 아니면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요소들이 되게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 줄 평은 첸니엔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의 세상을 비춰줄 수 있길. 다들 너무 멋있으신데요. 다들 너무 감성적인데요.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말하기 좀 두려워지는데요. 기대됩니다. 하필이면 마무리에 이런 별점을 주게 되어서 약간 산통 깨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펀치입니다. 별점 4점이고요.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별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봤어요. 네. 막 5점이었다가 6점이었다가 이렇게 장면을 보는 내내 아 펀치냐 드렁크냐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가지고 저도 사실 클리셰 덩어리 로맨스 진짜 좋아하는데 네. 뭔가 사회 고발이 약간 섞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학교 폭력이 조금 가볍게 다뤄진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 줄 평은 사회 고발과 로맨스 둘 다 아쉬운 마라맛 아이스크림 같은 영화. 되게 적절한 비유인데요. 방송을 끝내기 전 영화 엔딩 크레딧에 흘러나와 모두의 마음을 촉촉히 어루만져준 곡이죠. Fly 듣고 오겠습니다.我的心思一直滴答滴答滴答的响，
披着寂寞的热闹，你的嘴巴一直咿呀咿呀咿呀的讲，接受想象的讯号，你想飞翔，盘旋在这天空之上，我想飞翔。当一颗守住你的月亮。 지금까지 증국산 감독의 영화 소년 시절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회의 문제와 로맨스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만든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첸리엔은 샤오베이가 있기에 빛이 나고 샤오베이 역시 첸리엔이 있어 빛이 납니다. 빛이 있기에 빛날 수 있고 그림자가 있기에 빛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의 우리는 빛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빛나고 있지 않다 해도 지금 있는 곳이 어두운 것 같다 해도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오늘이 더욱 빛날 내일을 향한 발돋움일 거라는 응원 전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레나, 패널의 기쁨, 루즈 보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